그 녀석 기특하기는. 다름 아니라 김종서 장군은 육진이 완전히 개척되고 난 이듬해에 경원고을의 북방에 있는 훈흥에서 회령고을의 서북방에 있는 독산연대까지 길고 긴 장성을 쌓았다. 그리고 치수가 종성으로 옮겨간 후 폐허가 되었던 성막에 불영고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불영부로 만든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불영,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의 육진과 두만강 장성이 축조되었다. 그래서 그 오랑캐 여진족은 완전히 물러갔습니까요? 물론이다. 육진 개척이 있은 후 여기 북간 땅은 완전히 조선의 땅이 되었고 우디거족과 오랑캐족은 더 견디지 못하고 서쪽으로 몰려가 파저강 유역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얌전하기만 하던 우리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군입쇼. 그렇지. 너의 부족은 조선인들에게 복속하여 고분고분히 삶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성고을이 강가에 그렇게 바싹 붙어 있구나. 강가에 200척이 넘는 벼랑이 있습죠.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두만강의 푸른 물이 무섭게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요. 자, 어서 가보자꾸나. 우리는 어디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나리, 저기 저 누대가 진서루, 저것이 공진루, 저것이 의여루, 이쪽 산 밑으로 보이는 것이 척금루, 그 옆의 것이 제승루, 진북루입니다요. 이놈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도 잘하느냐? 소인놈은 종선이나 회령이나 고향이기는 마찬가지옵니다요. 고향에 몇 대 안 되는 누대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요? 그러면 동관진이나 행영, 동건산성 등도 잘 알고 있으렸다. 이를 뿐이겠습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놀았었죠. 정호는 한둘이의 안내를 받아 땅거미가 내리기 전에 종성고을을 다 둘러보았다. 북한 땅의 유세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 회령이 교통과 장시의 고을이요. 무산이 목재와 백두산의 고을이라면 종성은 병사의 요충이었다. 겨울이 갔다고는 하지만 국경의 초소에는 한기가 돌았다. 먼지 한 점 없는 맑은 공기가 서럽도록 싸늘하게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변경의 한 고을은 물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쓸쓸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 건너에는 만주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정우는 알목하 쪽으로 시선을 그었다. 그리고 온성 쪽으로 몸을 돌렸다. 파연강의 연간을 따라 길고도 긴 장성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나리, 이 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될값쇼? 글쎄다.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문헌은 없다. 못되어도 천리는 될 것이다. 그러면 천리장성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천리장성은 따로 있다. 의주고을에서 함흥으로 이어지는 장성이 있지 않느냐? 마땅한 이름은 없다만 굳이 붙인다면 북관장성이라고 붙이면 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정호는 온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온성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고을이다. 그러니까 북류하던 두만강이 동남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고을이다. 나리께서 우리 마을에 남겨둔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한울이란 놈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거야 그 여자분이 결정한 일이 아니겠느냐? 나리께서는 관여하실 일이 아니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분이 아기를 낳고 그리고 기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요.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가 좋은 혼자가 있으면 재혼을 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다. 나리, 온성고을에 대해서는 어떤 내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온성은 옛날 이름이 다온평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음루, 옥저의 땅이었다. 그러고 나서 고구려 발해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고려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여진족의 영토에 섰다. 세종 22년에 온성군이 되었고 이듬해 도읍으로 승격해서 판관이 상조하였다. 세종 24년에 진을 설치했다. 온성 땅 안에는 2개의 작은 고을이 있는데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치수가 있는 온성에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북쪽 두만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고을과 강의 동남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훈윤고을이 그것이다. 어떤 점 때문에 중요시 됩니까요? 남양은 바로 간도로 빠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훈윤은 동간도로 빠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이 두 고을은 국경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은 겨울철 한 넉 달은 결빙되어 도보로 건널 수 있다. 그럴 때도 사람들은 남양과 훈용을 거쳐 간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훈용은 윤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운성에서 남양을 거쳐 다리를 지나 간도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 조선족들이 만주로 들어가는 가장 잘 알려진 통로이다. 그리고 훈용에서 서수라까지는 말을 달릴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다. 서수라대로가 경성과 함흥을 지나 한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간의 최고위 위도에 위치한 운성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도 멀리 여기까지 장시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요.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로 옵니까요? 회령과 경원에 계시는 어디까지나 관원의 허락과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공무역이다. 물론 계시우장으로 사무역인 후시가 열리지만 그것은 자연스런 장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 운성고을의 남양과 훈용에서는 다만 물산의 상호 필요에 의해서 청국인들과 조선인들이 물물교환식으로 장시를 열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양국 백성들 간의 사무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조정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너희 마을 사람들도 남양과 훈용의 이 사사로운 장시의 물산을 내다 팔고 또 구입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운성읍에는 객사 건물인 진번루가 있고 이 고을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증사는 1천척밖에 되지 않는 높이지만 강 건너 간도 땅과 두만강 전역이 다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경승지이다. 특히 진변루는 많은 고관들이 와서 유숙하는 곳이다. 북간 땅 최고의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간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운성에 오면 누구나 조금씩은 알 수 없는 여수에 빠지는 법이다. 이 객사는 나그네의 이런 심정을 잘 달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 문루인 진변루는 대단히 화려하고 장엄하다는 말을 들었다. 어디 제일 먼저 가보기로 하자꾸나. 점심나절에 운성루 읍에 도착한 정호와 한돌이는 읍성 안을 둘러보았다. 투명하도록 맑고 조용한 국경의 소읍이었다. 두만강 물 흐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얼어붙은 두만강 물도 녹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얼음 속에서 풀려난 강물은 너무나 푸르렀다. 그것은 푸르다 못해 거의 검게 보일 지경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있어서 목욕을 했다. 그리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강물 흐르는 소리를 아득하게 들으면서 정호는 잠을 청했다. 날이 소인놈은 부둣가로 나가서 간도로 건너다니는 사람들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요.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요. 마음대로 하거라. 그렇지만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고 허튼 소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 일찍 돌아오너라.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돌이는 주막집을 나갔다. 그는 역시 젊은이였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리에 들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정우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먼 데서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꿈결에도 들려왔다. 그러나 의식의 한 끝을 건드리는 것은 꼭 두만강의 강물 소리만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이상스런 가락으로 들려오는 애달픈 노랫가락도 있었다. 세워라 세워라 네가 가지를 말아라. 장난한 호걸이 다 늙어간다. 에이야 에이야 아무리 보아도 널과 내로다. 에이야 에이야 삼천리 강상 넓기는 하다만 널과 내 갈 곳이 어디란 말가. 강동관님은 돈이나 벌면 돌아오건만 북망산관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해삼의 항구가 그 얼마 되길래 신개척이 찾아서 빈 보따리로다.
노랫가락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정호는 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이 애달픈 노래곡조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했으나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지방 특유의 애원성이란 노랫가락이었다. 그는 늪 속에라도 빠진 듯 자꾸만 잠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의 가슴에 와 안기는 너무나 부드러운 어떤 물체를 느꼈다. 그는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을 죽을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그것은 너무나 부드럽고 향기로웠다. 결국 그는 깊은 몽정을 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어선풀에 짐작했으나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새벽에 잠을 깬 정호는 옆자리에 한돌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돌아. 네, 나리, 무슨 화급한 일이 옵니까? 아니, 지난밤에 누군가가 우리 방으로 찾아오지 않았느냐? 모를 일이 옵니다. 소희는 자정을 넘어서 들어왔으니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나리께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요. 아니다. 누군가가 틀림없이 우리가 묵고 있는 복룻방으로 들어온 것만 같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소인도 그런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전 때도 살펴보았습니다요. 그랬더니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요. 하지만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흔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요. 이상한 냄새도 났고요. 어떤 냄새더냐? 나리,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 것만 같사옵니다요. 여자 살 냄새 같은 거 말입니다요. 네 이놈, 총각놈인 내가 여자 살 냄새를 알 턱이 있느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나리, 그게 아니옵니다요. 이놈은 총각이지만 실제로 총각은 아닙니다요. 여자 살 냄새도 분간하지 못할 숙맥은 아닙니다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다. 누군가가 복룻방을 다녀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한다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잠을 완전히 깬 한돌이가 소피를 보러 나갔다. 그는 측간에 갔다 오는 길에 이상스런 끈을 하나 들고 들어왔다. 나리, 여기 방문 앞에 이런 것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요. 이게 무엇일까쇼?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여자 옷의 고름이 아니겠느냐? 수인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요. 조금 가늘기는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여자 저고리에 옷구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요. 수인님의 생각을 감추고 나리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요. 과연 같은 의견이로군입쇼. 웬 여자일까?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자신이 지난밤에 피부로 생생하게 느꼈던 감각이 지금도 분명히 남아있었다. 이런 이상스런 감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정우는 조반을 들고서는 경원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운성고을에서 경원고을로 가려면 소증산에서 흘러나오는 향연을 넘어야 하고 높이 3,300척이 넘는 증산에서 흘러내려온 마요산 줄기인 경관령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몇 개의 강줄기도 건너야 했다. 운성과 경원이 직선거리로 불과 60리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경원읍성에 이를 수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스님 흉내를 내며 읍성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고자 했다. 이번이라고 별다른 방법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런데 읍성의 북문을 지키는 나졸이 여간 빡빡하게 굴지 않았다. 야 이놈들아, 너희 중님들 어디서 오는 놈들이냐? 흔히 보던 얼굴이 아니로구나. 혹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괜히 머리를 깎은 놈들은 아니냐? 승님의 보첩에 오른 중이냐 아니면 떠돌이 중이냐? 우리는 승보가 없는 떠돌이 중이옵니다요. 그럼 우리 경원고을에는 무슨 일로 들어가려 하느냐? 요사이는 떠돌이 중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병방어른이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 그래 내 놈들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리로 흘러들었느냐? 눈빛이 곱지 않구나. 너희들 절간에서 도나 닦는 수도등들이 아니지? 그렇지 이놈들아? 왜 말이 없느냐? 정우와 한돌이는 할 말을 잊어버렸다. 이런 경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엽전이라도 몇 푼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전대를 끌러 엽전을 끄집어낼 수도 없었다. 이놈의 베개에 잡혀서 관하로 끌려가면 일이 참으로 난처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행적을 고해 바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장을 맞을 것이 틀림이 없었다. 날이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 중들이옵니다요. 그냥 산천 조목이 좋아 조선팔도를 주유하면서 돌을 닦는 불자들이옵니다요. 한돌이가 나섰다. 조선팔도를 주유하면서 돌을 닦는다. 야, 이놈이 아주 수상하구나 그래. 이런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조선팔도를 유람이나 하면서 돌을 닦는다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 놈들 정체가 수상하구나. 어서 관가로 가자. 그리고 가서 얘기를 나누자꾸나. 어서 이리로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이 칼끝이 꽂힐 것이다.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조금이라도 수상한 놈은 잡아들이라는 병방어른의 훈시가 있었다. 어서 가자. 따라가느니 가지 않느니 옥신거리다가 한돌이가 정우의 발끝을 지그시 밟았다. 베어버리고 도망치자는 뜻이었다. 정우는 그의 발끝을 단호하게 걷어찼다. 그러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한돌이의 뜻이 맞았다. 지금 잡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자지러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나, 그 계집 그냥 보내버리라고. 미친년을 데리고 뭘 그러나. 미치긴 미쳤는데 뭔가 수상쩍어서 말이야. 이 계집이 자네를 좀 만나자네. 꼭 할 말이 있다네. 어서 좀 와보게. 경원읍성의 북문 문루에서 나절한 녀석의 아래를 내려다보고 소리를 질렀다. 어떤 미친 계집 하나가 문루에 구속되어 있는 듯 했다. 날 왜? 상판 하나는 반반하게 생겼더니만 값을 하나? 왜 날 보자는 게야? 자네가 제일 대장부답다나?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야 그렇지. 내가 제일 대장부답기는 답지. 그런데 이 중대가리 놈들은 어떻게 하나? 보아하니 일부러 신분을 숨기려고 머리를 깎은 놈들 같지는 않아 보이네. 바랑이나 한번 까보고 별것이 없으면 그냥 보내버리지 그래. 더 요긴한 일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네. 알았어. 조금 기다리라고. 야 이놈들아. 그 등판에 지고 있는 바랑이나 까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그냥 서책 몇 권과 불경이 전부입니다요. 이놈들이 그래봬도 글질 꽤나 읽는 놈들이구나. 이 서책들 정말 내 놈들이 읽는 거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 것이냐? 물론 저희들이 익습죠. 한번 읽어보여 드릴 값쇼. 그만두어라. 보기 싫으니 어서 꺼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정우와 한돌이는 위기를 넘겼다. 그들은 경원읍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읍성 남쪽으로는 회가천의 푸른 물이 흐르고 있었다. 회가천은 증산에서 연원하는 농포천이 도중에 여러 지류들을 합류해서 형성된 강이다. 회가천 일대는 이곳 북간 지방에서는 드물게 눈 농사가 가능한 평야이다. 농포천과 해가천의 흐름을 따라 서고 동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었고 그 한복판에 경원고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리, 경원고을은 어째 바둑판 같은 거리 모양을 하고 있사옵니다요. 이런 국경의 한촌을 서울 경자, 언덕 원자를 써서 경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그리고 참, 나리, 조금 전에 비명을 질러 우리를 구해준 그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요? 그것이 우연이기만은 아닌 것 같사옵니다요. 내 놈은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것이 큰 탈이다. 그래, 뭐든지 차근차근히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 어느 것부터 말하랴? 경원이라는 고을 이름의 내력을 말하랴? 그 여자의 비명에 대해서 말하랴? 아참, 소인놈이 너무 덤볐습니다요. 어느 것부터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요. 그럼 경원이라는 고을명부터 말해보자. 경원고을은 원래가 태조대왕의 고조 되시는 목조, 안자, 사자, 이한사 어른이 살던 땅이다. 저기 내려다 보이지? 저기 남문 너머로 저 성이 바로 목조께서 다루가치라는 원나라의 벼슬을 하면서 여기 여진인들을 다스리던 성이다. 저 성 이름이 바로 독림고성이다. 그리고 저곳을 용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익조 행리 어른도 이 지방에서 천의 벼슬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익조는 태조대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느니라. 그런데 태조대왕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행정분계를 세울 때 권신 정도전이 이곳이 목조와 익조가 사시던 곳이라 왕국의 뿌리가 되었다 하여 경원이라 부르도록 했다. 이제 알아들었느냐? 그리고 그 비명을 지르던 녀석아 어젯밤 운성고을에서 우리 복로방 앞에 옷구름을 떨어뜨려 놓고 간 바로 그 계집이 아닐깝쇼? 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무지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나리를 흠모하는 여인네가 아닐까요? 나리는 키가 크고 힘도 세시고 학문도 아주 깊은 분이 아니십니까요? 예끼 이놈아, 내 놈은 할 말 못할 말 입을 가만히 두는 법이 없구나. 조선팔도를 내 집으로 삼아 바람처럼 떠도는 나에게 그런 여인네가 있을 수 있겠느냐? 모르지요. 계집의 마음이란 워낙 요상스러워나서 무슨 꼼수를 가지고 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요. 그렇다면 소인놈이 오늘 밤 관아의 담을 넘어가 쥐도새도 모르게 몇 놈이 심장에 비수의 맛을 보여주고 그 여인네를 업어오겠습니다요. 네 이놈, 내 놈은 갈수록 태산이구나. 이제는 입버릇부터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버릇까지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여진족인가 여직족인가가 원래 백정이지 않습니까? 손끝이 자꾸만 근지러워집니다요. 한돌아, 내 놈은 어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사람의 목숨을 두고 그렇게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법이 아니다. 태조대왕의 선조 되시는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어른이 끊임없이 걱정한 것은 너희들 여진족 속의 그 뛰어난 잔 칼솜씨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숨을 따는 그 신출기몰한 솜씨를 가장 두려워했다. 너희들은 전장에 서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나 야밤에 어둠을 뚫고 들어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의 목숨을 따는 그 솜씨 하나는 내눈 부족의 뛰어난 장기 중의 하나였다. 날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점도 없지 않사옵니다요. 그런 솜씨가 결국 우리들이 작금에 와서 백정 노릇을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깝쇼. 그렇기야 하겠느냐마는 좌우간 전쟁에 이기고 여진족을 자신의 휘하로 복속시킨 태조대왕의 네분 조상들은 언제나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여기 온성, 경원, 경흥의 여진인들을 두려워했었다. 그것은 그들의 능란한 잔칼에 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그것은 어쩌면 복속민족의 자기보호 수단인지도 모른다. 날이 너무 어려운 말씀은 하지 마옵소서. 다만 우리를 구해준 그 여인의 짓거리가 우연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인을 구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이옵니다. 내 말에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행동은 우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버려두어라. 관감하서서 득들 것이란 없다. 우리는 이징옥이 아니다. 이징옥이라니 굽쇼. 이징옥은 역의 육진을 국측한 김종서 장군의 후임으로 함길도 도절제사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원래 북어에서 책을 지키던 사람인데 무용이 출중하여 김종서 장군의 신임을 받았다. 김종서 장군이 귀경하고 난 후 이 지방을 잘 다스렸는데 계유정난이 일어난 줄을 모르고 있었다. 계유정난이란 수양대군이 정인지 등을 시켜서 안평대군과 영의정 항보인 좌의정 김종서 장군이 모반죄를 범했다고 주살하고 스스로 영의정 자리에 올라 병권을 장악하게 된 정변이었다. 이들은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의 존재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하 인물인 박호문을 급파하여 이징옥과 교체토록 했다. 그러곤 이징옥을 한양으로 귀환하도록 했다. 무심코 한양으로 귀환하던 이징옥은 이런 정변의 낌새를 눈치채고 다시금 함길도로 돌아가 박호문을 주살하고 오국성에 운거하면서 스스로 대금 황제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성에서 월경하려던 직전에 판관 정종군에게 패하여 살해되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다니요. 세상살이가 참으로 허무합니다요. 김종서 장군도 그렇게 죽고. 김종서 장군은 이징옥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조선민족에게는 큰 공을 남긴 사람이다. 여기 종성, 온성, 경원, 경흥이 조선의 땅으로 확정된 것은 김종서 장군의 육진개척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전에는 조선의 땅이 아니었다. 한때는 소유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조상이 남긴 땅을 단 한 채도 포기할 수 없다 하여 세종을 설득하고 그리고 함길도 도절제사가 되어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김종서이다. 그러나 그도 정인지 등이 보낸 자객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처참하게
두 아들과 함께 주설되었다. 역사란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만 서는 것은 아니다. 역사란 언제나 힘 있는 자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삶을 누리는 일반 백성들은 이런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한돌이는 더 말이 없었다. 그는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과연 그럴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는 듯 했다. 하지만 날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 때는 어떻게 하옵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사옵니까요? 물론이다. 그러나 나라의 어른들은 본질적으로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법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다만 지방의 토호들이나 지방의 관리들일 뿐이다. 나라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 아니겠느냐. 국민이 나라의 충성심을 바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아무래도 소위는 나리의 그 얘기만큼은 고지 들을 수 없사옵니다요. 나를 못살게 하고 우리 가족을 못살게 하며 우리 부족을 못살게 하는 놈은 당연히 죽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요. 정우도 더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이 야인의 젊은이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어떤 학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야인들에게 학문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국가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좀 더 나은 지도를 그리기 위해 이 고생을 하는 것도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이다. 나라가 없다면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라가 없으면 지도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지도는 나라의 모습이다. 나라가 없는데 지도가 있을 턱이 있느냐? 그럼 나리, 그 여인네가 어떻게 우연이 아니고 진짜로 나리와 소인놈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다가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른 척해야 합니까요? 그 여인이 죄를 지지 않았다면 결코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여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나라님을 욕되게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큰 화를 입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 여인네가 진짜로 나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쇼? 글쎄다. 전혀 짚이는 것이 없구나. 정우는 정말 짚이는 데가 없었다. 을련이를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그녀가 그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언연이가 그런 몸으로 지금 자기를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제가승 마을의 여인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들은 부족의 습속상 정우에게 몸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다들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몸이다. 진한 왕자는 더더구나 아니다. 억지로 생각하면 을련이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비록 무예를 알고 정우 자신을 지극히 연모한다고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이 험한 북한 땅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위기 때마다 구해주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나라에서조차도 몇 차례나 나라의 땅임을 포기한 적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강을 건너면 간도의 사냥개보다 더 사나운 여진인들이 우글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동서에 번쩍이는 단칼을 가슴에 품고 이리보다 더 사나운 심성으로 조선 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정우는 정말 알 수 없는 의문에 빠졌으나 그 문제를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발길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밝혀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정우는 경원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경운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경원에는 유명한 경원계시가 있었으나 마침 그 해는 열리지 않았다. 경원계시는 경년으로 열리고 있었다. 마침 그 해는 계시가 없는 해였다. 회령계시가 매년 열리는 것과는 달랐다. 경원에서 경운까지는 그런대로 길이 나 있었다. 정우와 한돌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두만강변을 따라 걸었다. 경운까지는 그런대로 배들이 두만강을 쉽게 소항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심심찮게 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이 보였다. 겨울 동안 처제어져 있던 목재들이 물길을 타고 운반되어지는군요. 그렇다. 저 목재들은 경성이나 함흥으로 운반될 것이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안원에 이르렀다. 그들은 안원에서는 하룻밤을 지체하지 않고 곧장 길을 재촉했다.
다음 고을이 아론인데 안원과 아론 사이에는 이 지역 최장의 두만강 지류인 북강이 있다. 북강의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북강은 송진산에서 발원하여 이 지역 최고봉인 백악산을 북쪽으로 휘돌아 안원고을과 아론고을 사이를 흘러 두만강으로 유입되었다. 원래 북강이란 이름은 중국의 강 이름이다. 사천성 송반현에서 동남으로 흐르는 가른강의 지류이다. 정우는 이렇게 중국의 지명과 강, 산 이름을 딴 조선의 그것들을 하루바삐 조선 백성들의 기호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불리고 있는 지명을 자신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정우는 보찜에서 톱을 꺼내 얼른 뗏목을 만들었다. 그것은 죽은 기팔이 남긴 톱이었다. 기팔이 조선의 물산을 팔러 증강까지 들어갔다가 사온 톱이었다. 쇠의 질이 아주 특이하고 날이 날카로워 요긴하게 쓰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나 강을 건널 때에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요? 보찜 속의 서책이나 지편들이 물에 젖어버리기 때문이다. 아론고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정우는 하루를 더 걸어 경원을 떠난 지 만 이틀 만에 경흥고을로 접어들었다. 조선 땅에서 유일하게 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을이었다. 정우는 경흥고을을 이런 관점에서 샅샅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흥고을에 들어서려면 먼저 아산을 지나야 하는데 아산 바로 서편에는 아오지라는 고을이 있었다. 경흥의 진산은 천덕산인데 두만강을 동편으로 끼고 부시돔이 누워있었다. 그 산의 기슭에 청국, 노국, 조선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청화정이 서 있었다. 경흥고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고을의 위치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경흥은 국토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고 최동단으로서는 또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청국과 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고을이기 때문이었다. 한돌아, 이리로 오너라. 너 말이다. 여기 경흥고을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무의를 지나 조산을 거쳐 서수라까지 갔다가 오너라. 그리고 걸음의 보폭을 일정히 해서 숫자를 세어라. 하지만 조산에서 서수로로 가는 길은 직접 있지는 않다. 다시 무의로 나왔다가 다시 서수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소인님이 거기에 갔다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혹시 날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깝쇼?